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는데 휴머니즘의 부류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존은 exist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existence. 뭔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침례신학대학교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침례신학대학교가 있다 할 때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에 해당입니다.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침례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 근데 한 가지 이 실존과 반대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에센스라고 하는 건데 에센스는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있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신학대학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침례신학대학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보다 선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그 사상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리드리 니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니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장폴 사르트르 마찬가지로 이분도 무신론자입니다. 이 두 무신론자들이 주장했던 휴머니즘이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예속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니체는 나는 나의 의지로 세계를 극복할 수 있다, 초극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살아가는 거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자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하자면 니체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개념은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소위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목사이신데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니체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영특했는가 하면 니체는 아버지가 설교한 내용을 모두 외워서 오후에 교회당에 가서 그 설교를 다시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았는데 평생에 하나님이 그를 많이 괴롭힌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류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분이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선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인간이 존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존재와 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서전 책에서 실존주의는 두 가지 존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즉자적 존재가 있고 하나는 대자적 존재가 있습니다. 즉자적 존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고, 대자적 존재는 자기를 언제나 초국해 보려고 노력하는,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대자적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두 분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르트르이고 왼쪽에 보이는 분이 그의 계약으로 결혼을 한 시몬 르 보바르입니다. 시몬 르 보바르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사회가 규정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을 했는데 평생 같이 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휴머니즘의 부류 가운데 네 번째로 마르크스적 휴머니즘. 마르크스적 휴머니즘인데 여기에는 이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두 사람이 중요한데 한 분은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분이고 두 번째는 칼 막스 혹은 칼 마르크스. 이 두 사람이 이런 마르크스적 휴머니즘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이 인간을 소위 노예화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 소외를 극복하는 해방을 지향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게 마르크스 휴머니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포에르바흐입니다. 루도비히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분인데 사진이 없어서 제게 알려져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조금 올렸는데 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좀 노숙자 같이 보이죠? 이분은 종교는 인간 욕구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이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독교 하나님은 그러면 뭔가? 인간 소원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지 신이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포에르바흐가.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을 좀 직접 인용을 해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인 것은 인간의 정신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정은 인간의 하나님이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칼 막스인데 아마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칼 막스를 많이 아마 듣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칼 막스는 역사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상을 받았던 기생충을 본지는 모르겠는데 기택집하고 부잣집 서로 이제 지하와 위에 있는 그런 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는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은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다는 거죠. 이 가진 자, 더 해서를 조금 이념적으로 표현을 하면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이 가진 자를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유산계급이라고 부르고, 또 the haves not, 못 가진 자의 노동자 계급이나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이런 사람들, 못 가진 자, 이런 사람을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무산계급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그래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이 인간의 사회는 이 두 가지 계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칼 막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미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진 자는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돈이 없는 자는 가진 자로부터 조금 뺏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소위 계급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데, 계급 투쟁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노동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진 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노력한 만큼 돈을 이렇게 잘 안 준다라고 할 때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잉여라고 그래요. 잉여 계급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사회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끊임없는 투쟁이 형성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역사이고, 두 번째는 종교는 그러면 어떤 건가? 이거는 포에르바가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칼 막스도 동일하게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사회에서 만들어진 민중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의식하고 비판하는 것을 망가뜨리게 하는 게 뭐다? 종교라고 보는 거죠. 아편이라고 하는 거죠. 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종교 세계를 의식화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칼 막스는 종교 철폐를 요청을 했습니다. 종교는 우리 시대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종교를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만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 막스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목적은 세계를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개혁을 시켜야 된다. 완전히 엎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냥 세계를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계를 개혁하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역사를 뭐로 봤죠? 계급사회로 봤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것을 뒤엎어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뭘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 소위 계급이 없는 사회, 소위 클래스리스 소사이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급이 없으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추구를 합니다. 그런 거에 근거를 삼는 것이 철학을 통해서 그런 근거를 삼았는데, 철학의 목적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칼 막스가 영향을 받았던 이론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헤겔의 유명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정반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헤겔의 정반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헤겔의 철학은 관념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헤겔의 관념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냥 정신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일종의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정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물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먼저 있어야만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좀 서로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강조를 두는가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신입니다. 정신. 그죠?
이런 거를 소위 가이스트, 독일말로 정신인데, 이 정신이 먼저 있어서 이 정신이 뭐를 만들어가는가 하면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죠. 물질,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관념이 세계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런데 해결의 반대를 갖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이 물질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밑에 거를 먼저 1차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물론이라고 하고, 위에 정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관념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결의 관념론은 정신 철학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고, 해결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정법적 원리입니다. 다이렉틱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반합의 원리를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반합,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역사의 목적론적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내가 내일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매일 정신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희망하고 계획을 해도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걸 하죠. 이런 거를 역사의 목적론적 운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반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자면, 주관적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이에요, 정. 이런 거를 thesis 혹은 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적 정신이 있는데 이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정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립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반대가 나타나게 되죠. 반태제, 반정립이라고 하는데, 이 반정립이 나타나서 주관적 정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파괴시키고 붕괴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ntithesis, 반태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객관적 정신으로서 반태제가 일정 부분 역사 속에서 흘러가다가 이것도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정신이 종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정신이라고 보는 거죠.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무언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두 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것이 생성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synthesis, 종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이론이 생기고 이론을 파괴하고 또 종합을 하고, 또 이론이 생기고 파괴하고 또 새로운 종합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파괴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종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역사를 뭐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넋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지 않은 거잖아. 역동적이지 않은 사람을 정신 나갔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나간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세계를 바꾸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무언가 발전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이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으면 바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붕괴시키는 이유도 정신 때문에 그렇고, 또 종합을 하는 것도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합된 것도 일정 또 흘러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반태제가 형성이 되어서 붕괴시키고 종합을 하고. 우주는
역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본 거죠. 자, 이런 정반합의 원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 바로 소위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반합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적으로 하자면 점진적인 발전과 인간의 자유로운 사유 및 정신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 이런 거가 소위 강조되는 것이 정반합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제 만나게 될 때 이제 공부하게 되는 장이 제3장인데 세계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